미래 설계자로 유명한 벅미스터 풀러는요, 이 기존의 현실과 싸워가지고서는 절대로 변화를 만들 수가 없다. 무언가를 바꾸고자 한다면은 기존의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새로운 모델들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리플의 소식은요, 이 단순한 승전보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달러라는 세계 경제의 혈관이 이 낡은 은행 시스템에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장면인 거고, 현재 미국 정부는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막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금고 안으로 집어넣고 있죠. 은행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이 리플이라는 작은 회사가 아니라 돈이 머무는 자리가 은행 계좌에서 이 디지털 지갑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의 이동이겠습니다. 이 지금은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런 돈의 흐름이 바뀌는 길목을 지키고 서가지고 낡은 모델들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모델들이 세워지는 이런 거대한 파도를 냉정하게 지켜보셔야 될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는 리플 XRP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리플이 은행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의 핵심은 리플이 은행이 됐느냐가 아닙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안으로 넣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핵심인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를 단순 호재 뉴스로만 보시면은 이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한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서 긴급 속보로서 전달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서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승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개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개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과해라. 아직까지 이런 단계예요.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생깁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은행 승인이라는 얘기만 들어봤을 때 보통 예금을 받고 대출하는 그런 은행을 떠올리십니다. 근데 이번 라이선스가 예금을 받을 수 없고 대출도 해주지 못합니다. 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 라이선스는 현금 예금과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트러스트 뱅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질문하시겠죠. 트러스트 뱅크가 무슨 은행입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구조를 보셔야 돼요. 이 트러스트 뱅크는 돈을 굴려서 이자를 벌기보다는 남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이 중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금고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번 이슈의 본질이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이 미국이 올해 7월 18일에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100억가는요, 법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번째 연방 규제 체계를 만들고 준비금을 달러나 단기 미국채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100% 쌓게 하면서 매달 준비금 구성을 공개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랑 제재 준수를 위해서 은행 비밀법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을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까지도 요구한다라고도 적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겉으로 코인이지만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현금처럼 쓰려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규제 밖에서 커진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 어떨까요? 금융안전과 범죄자금들, 제재 회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집니다. 근데 반대로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요?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서도 커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식은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안으로 넣어가지고 관리하자입니다. 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업자한테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키워나가겠다라는 거요. 그리고 바로 그 문이 여기서 나오는 트러스트 뱅크입니다. 이번에 리플이 승인을 받았죠. 여기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달러의 디지털 유통망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여부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OCC 문서로 보면요, 더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의 트러스트 뱅크는 RLUSD를 직접 발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OCC 승인서는 RLUSD가 뉴욕의 제한 목적 신탁회사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그리고 트러스트 컴퍼니에서 발행이 되고요, NIDFS 뉴욕 감독국의 감독을 받는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트러스트 뱅크는 그 RLUSD를 뒷받침하는 준비금을 분리해서 관리하면서 RLUSD 보유자를 위한 담보 신탁자 역할을 하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모순이 생깁니다. 이 리플 CEO는 연방과 주 감독 아래 최고 기준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근데 실제 구조는 발행은 주 감독, 준비금 관리랑 수탁은 연방 감독이라는 분업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즉 쉽게 말해서 이 한 군데가 다 하는 은행이 아니라
감독기관들이 역할을 나눠서 감시할 수 있게 만든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은행 로비 얘기가 왜 나온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 은행 업계에서는 이런 라이선스를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어요. 로이터가 은행 업계가 이런 인가가 규제 부담이 가벼운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뱅크 폴리시 인스티튜트 측에서도요. 조건부 승인이 많은 질문을 남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중 은행들이 과연 리플에 무엇이 두려워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 겉으로는 규제의 공정성을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어떨까요? 당연히 예금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꼭 은행 계좌에 돈을 줄 필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돈이 은행에 있어야지 은행이 그 돈을 기반으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가면은 은행 기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행과 리플의 경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통 금융권의 자리를 현재 리플이 아주 위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XRP를 보시면서도 언제 사야 되나 여기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업비트 빗썸 현물로만 천천히 모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유리해지는 구조라는 것.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도 현물 매매 기준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지니어스 액트가 상당히 더 흥미로운데요. 리치먼드 연준자료는 이 법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을 구분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토큰화 예금은 기존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을 한 거고 예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예금 보험도 연결이 됩니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를 주지 못합니다. 즉 현재 은행들은 우리는 토큰화 예금으로 간다라는 카드가 있고요. 크립토 기업들은 우리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으로 간다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같은 돈을 두고 벌이는 레이어 전쟁이라는 것. 이 전쟁이 거시경제랑 왜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준비금 규정 때문입니다. 이 준비금을 달러랑 단기 국채로 100% 쌓아야 되면은 스테이블코인이 커질수록 단기 국채를 계속 살 수밖에 없겠죠. 이 백악관이 이런 것들이 국채 수요를 늘려가지고 달러 기축지율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글로벌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쪽에서 이런 정책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흔들 수 있고요. 또 달러 파급을 키울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남겼습니다. 인도 중앙은행 고위 인사 측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안정, 재정 정책, 은행 중개 기능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같이 말을 했습니다. 즉 현재 미국에게 전략이겠지만요. 다른 나라에게는 오히려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달러의 디지털 유통을 민간 혁신에 맡기되 그 혁신이 반드시 감독 가능한 파이프로 흐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 그 파이프가 트러스트 뱅크랑 스테이블코인 법인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달러가 인터넷 시대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재배관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는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규제 프리미엄의 이동이겠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규제된 형태로서 크립토를 다루는 통로가 늘어날수록 시장 자금은 위험이 큰 곳에서 위험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향을 보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같은 코인이라도 어디에서 어떤 규제 아래 거래가 되고 또 보관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 이런 맥락에서 올해 12월 초 OCC가 은행들이 크립토 거래에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내면서 이 전통금융과 크립토의 경계를 좁히고 있다는 점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은 막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 있어요. 다만 규칙을 달고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리플 XRP는 늘 기술과 가격으로만 이야기되기 쉬운데요. 이 지금은 유통 경로가 더 중요해진 국면이겠죠. 올해 11월 미국에서 XRP에 연동된 ETF가 상장됐습니다.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이 각각 XRP ETF 상장을 발표했고요. 이게 바로 XRP가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쉬운 포장재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플의 트러스트 뱅크 조건부 승인까지도 합쳐지게 되면서 이 그림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규제된 달러 레이어가 RLUSD로 만들어지고 규제된 수탁과 준비금 관리 레이어가 트러스트 뱅크로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 접근에 대한 레이어는 XRP 현물 ETF 같은 상품으로서 넓어지고 있다는 것. 여기서 리플 XRP는 리플 생태계의 한 가지 자산이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 제도화된 유통 경로 위에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를 하나 짚으셔야겠죠. 이 트러스트 뱅크 승인이라거나 스테이블코인 확장이 곧바로 XRP 가격의 단방향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들은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요. 무슨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이렇게 무조건 바뀌는 구조라는 거예요. 규제 안으로 들어오면 기대도 커지겠지만 이 요구사항과 비용도 커집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기준점은 이렇게 잡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먼저 최종 승인과 실제 기업이 확인되는지 여부, 그리고 리플의 트러스트뱅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는지, 즉 준비금 관리랑 수탁 같은 핵심 기능이 실제로 실행되는지겠죠. 다음으로 그 결과가 결제랑 기관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글로벌이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겠죠. 특히나 통화 주권을 중시하는 국가들의 규제 방향들은 스테이블코인 확장의 속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의 결론을 정리드리자면은 리플의 트러스트뱅크 조건부 승인은 리플만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키우되 그 길을 감독 가능한 형태로서 고정하는 이런 과정들의 한 장면입니다. 은행들이 현재 불안해하는 이유도요, 크립토가 은행 일을 빼앗아 가서가 아니라 결제랑 돈의 유통망이 새롭게 재배치되기 때문이겠죠. 현재 시점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안으로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는 리플 XRP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치 삼국지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하고 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대신에요, 이 최정예 부대인 무당비군으로 흡수하면서 총나라의 방패로 삼은 전략과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미국 정부, 즉 제갈량은 리플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야생의 세력을 단순하게 적으로 규정해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러스트뱅크라는 이 제도권의 갑옷을 입혀가지고 그들을 달러 패권을 수호하는 정규군으로 편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리플한테 권한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그들의 발목에 준비금 규제라는 족쇄를 채워가지고 제국의 철저한 통제 하에 둔 겁니다. 기존 기득권인 전통은행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까 불안해하겠지만 제갈량의 큰 그림 속에서 이들은 이미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고요, 달러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고요, 결국에 미국의 엄청난 핵심 전력으로 새롭게 설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천하를 경영하는 미국의 무서운 통치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셔야 될 적은 가격이 아니라 결국에 내 안에서 커지는 욕심이라는 투자 심리입니다. 이 시장을 오래 보시다 보면은 진짜 힘든 건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요, 욕심이 스며드는 순간부터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런 욕심은 대부분 아주 익숙한 기억에서 시작이 되곤 하는데요. 가장 높았던 최고점에서 팔지 못했던 기억들,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순간에 눈으로 분명히 봤었는데 조금만 더 가겠지라는 생각에 결국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이런 경험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때의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다음 기회가 왔을 때는 이번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고, 그래서 현실적인 매도 타점이 와도 이미 지나가 버린 최고점의 그림자가 나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 이 욕심은요, 항상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가장 달콤했던 순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욕심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욕심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항상 더 위를 바라보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욕심을 인식하고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선택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얼마나 크게 벌었느냐보다도 얼마나 후회 없이 대응했느냐의 싸움이고,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만이 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버틸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욕심이라는 거 한 번쯤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은 아닙니다. 특히 리플의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들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이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해야지만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이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한 흐름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